네. 네, 그러면 오늘 프라우스 두 번째 내용 소개가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내용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이제 굴드가 진화에 대해서 그 전에 상식적으로 갖고 있던 의견들을 좀 반대하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 굴드의 진화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또 다른 관점에서 진화를 새롭게 해석한 다른 관점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오늘은 그 진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굴드는 계속해서 무엇을 주장을 하고 있었냐면, 진화는 결코 진보를 의미하는 식의 변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굴드가 이 생물 대상에서 특히 이제 자신의 관점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관찰 대상으로 초점을 삼았던 것이 바로 박테리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생명의 역사에서 전통적으로 인간을 최정점에 놨을 때 그 가장 그 간단한 세포의 하나의 그러니까 원단위 세포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생명을 박테리아로 치고 있었는데, 그 박테리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그 다세포 생물로서 삼엽충으로 옮겨가고, 그 삼엽충이 더 복잡화되어 가지고 이제 현재의 사람으로 변화해 온 게 진화의 역사였고 생명의 역사였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그 진화론에 대해서, 이 생명의 역사에서는 그 개별적인 박테리아나 삼엽충이나 이 개별 다세포 동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생명의 원리에 대한 것들보다는 그 하나의 그 전체적으로 요것을 이 박테리아나 삼엽충이나 사람을 대표하는 하나의 특성으로 그 복잡성이라고 하는 특징들을 잡아가지고 이거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박테리아나 삼엽충이나 현재의 사람이나 그 생명의 어떤 생명의 그 연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복잡성이 큰 역할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그 의미에서 과거에 그 복잡성을 가지고서 진화를 설명했던 거기에 대한 그 반론을 제기를 하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그 생명 형태에서 이 복잡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떤 그 개별적인 세포 하나하나가 얼마나 복잡해져 가는가, 여기에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 생명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그러니까 종과 속과 이런 그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변이로 가득 찬 시스템 전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요 변이들이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많은 변이들을 일으켜 나가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변이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 그 시스템에서 변이들의 양상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가는지 그 전체를 들여다봐야 되고, 그 전체를 들여다보게 될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석했던 그 복잡성의 의미가 퇴색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런 그 유추로 했던 것은 사할 타율이라고 하는 것, 요 특징을 가지고 야구 선수가 과거의 야구 선수보다 훨씬 더 그 선수의 능률 측면에서 혹은 선수의 능력 측면에서 과거보다도 진보했다거나 혹은 퇴보했다거나 이거를 판단을 할 때 사할 타율만을 가지고 보게 되면 1920년대의 야구 선수보다는 지금 그 1970년대, 1980년대의 야구 선수는 훨씬 더 퇴보한 걸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구 선수, 그러니까 사할을 치는 야구 선수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야구 선수 전체를 보게 될 때는 사실 전반적인 그 야구 선수들의 타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1920년대보다도 1980년대에 훨씬 더
전반적으로 상승한 거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골드는 이 4할 타율의 그 미스터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전체 변이도의 추이를 놓고 보면 이제 4할 타율의 실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기 때문이지 어떤 선수 개별의 그 타율의 퇴보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박테리아의 역사를 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의 경향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한 40억 년 동안에 그 복잡성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이 복잡하지 않다고 해서 생명의 능력, 그러니까 일종의 생존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줄어들었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 생명의 생명의 생존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명 전체로 해가지고 더 많이 능력들이 늘어나가는 것들로 보자면 박테리아의 경우가 오히려 인간의 경우보다는 훨씬 더 생명 능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진화한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현 빈도가 아주 낮은 그리고 복잡도가 높아진 인간의 예를 들어서 생명의 역사 전체가 복잡도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진화했다. 그리고 복잡성은 진화에 따라서 항상적으로 고등 동물계에서는 복잡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등동물이 하등동물보다도 훨씬 더 진화의 측면에서 앞서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굴드는 진화라고 하는 것에 실질적인 그 의미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개별 종의 어떤 대표적인 개체를 볼 게 아니라 종이 속한 전체 시스템, 즉 속의 변이들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전의 그 부분들하고 많이 달라진 측면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아이고, 이게, 넘어가. 그러면 제가 저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할까요? 네, 계속 이어갈까요? 네, 조금만 잠깐 스크린상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진화와 진보하고의 관계들은 실질적으로 화석 기록에 나타난 기록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진보에 대한 그 해석들을 반론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보를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대개가 이 관찰한 화석 기록 중에서 복잡성이 가장 높았던 최대값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가장 복잡한 생물에서 나타나는 복잡성의 증가를 모든 생물의 진보라고 이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시간의 화석 기록에서 생명체 전체에서 가장 우세한 형태로 현재까지 지속한 그 지속성만을 보고 있다면 박테리아가 가장 그 지속성이 높은 걸로, 그래서 생명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적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진보한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을 복잡성에 맞추어서 진보와 연동시키려고 했던 그 생물학자들은 바로 박테리아의 이 생명 지속성들을 설명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윈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생물계에서 기생충 같은 경우가 환경에 가장 적응 능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해부학적으로 가장 단순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해서 바로 복잡성의 진보라고 하는 측면으로 진화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굴드는 아예 전혀 아주 더 비판적으로 봅니다. 생명의 역사가 진보하고 있다는 주장은 아예 기만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복잡한 생물이 정교한다라고 하는 것이 증가하지만, 그렇지만
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생명권의 생명 역사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데의 동력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측면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굴드는 그 생명의 역사 전체는 그 복잡성이 진보해온 진화의 역사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생명은 오히려 그 종들, 개체들 내부에서 존재하는 다양성들이 끊임없이 팽창해온 다양성 팽창의 역사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생명이 다 탄생한 그 순간부터를 쭉 관찰을 해보게 되면 물리화학적인 그 이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단백질이 생성되는 그 최초의 생명은 굉장히 물방울 하나로 시작됐던 복잡성이 가장 그 단순한 데서 시작은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는 사실 물방울보다 더 이전으로 옮아갈 수 없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바로 물방울이 그 우리가 생명의 역사에서 더 이전으로 거슬러 갈 수 없는 경계벽을 쌓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생명의 역사에서는 왼쪽 벽이 존재를 하는데 이 왼쪽 벽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생명들의 계속적인 변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복잡성이 계속 증가해가는 오른쪽으로 계속 연장해서 역사가 흘러갈 수밖에는 없는 그런 그 독특한 제한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박테리아에 대해서 박테리아의 이 생명 역사에서 박테리아가 차지하는 그 지위를 보게 되면 박테리아는 지금까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바이러스 균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박테리아를 관찰을 하는데 초창기에 나타났던 박테리아나 지금 현재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박테리아나 그 세포의 변이라고 하는 측면, 복잡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변한 적이 없는데 그 현재 박테리아의 숫자들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최초에 그 발생했던 그 선캄브리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의 박테리아의 숫자보다 지금 현 시점에서의 박테리아 숫자들이 훨씬 더 증가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기능들을 가진 그런 그 세포로 이루어진 박테리아임에도 불구하고 복잡도가, 기능도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현대까지 이 박테리아의 생명력은 더욱더 그 강고해지고 더 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진화의 역사의 그 기본 법칙들을 보는 데 필요한 시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역사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생물의 그 다양성이라는 것이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제한성들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은 새로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도로 치면은 복잡한 그 방향으로밖에 존재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자면 우리가 이제 인간을 중심에 놓고 진화 과정들을 설명하는 속에서는 이 가장 그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복잡도가 가장 높은 인간을 하나의 기본 모형으로 보고, 그 기본 모형이 어떻게 그 진보의 역사를 통해서 이 진화해 왔는가를 선입견적으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 박테리아 같은 최소 단위의 그리고 복잡하지 않은 하등 생물에서 지속적으로 생명계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복잡계로 진보해 왔다. 그래서 그 진보의 끝에는 인간이 있다. 이런 해석을 했었다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것은, 이 복잡성은 사실 생명체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타당하지 않은 그런 그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 생명 전체의 역사에서는 뭐냐면 이 변이들이 소위 종 내에서의 그 여러 형태의 다양한 변이들이 출현하는 그 변이 출현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식의
그 변화를 겪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에서 왼쪽에 이제 박테리아가 처음으로 탄생을 해서 계속 오른쪽으로 이어가면서 종들의 어떤 그 숫자들이 줄어들게 된 것, 그러니까 한 개체, 한 종의 숫자가 줄어든 것 자체는 이게 변이들이 계속 확장을 하면서 생물의 숫자, 그러니까 생물권 전체를 이루는 생물의 숫자하고 생물의 종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인간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생물 종들의 다양성들이 증가하는 곳에서 특별하게 어떤 환경적인 요인과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생물 기관의 그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우리가 관찰하게 되는 인간이 우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발적인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복잡한 형태가 자연 선택상에서 더 적응을 잘했기 때문에 인간종이 그 마지막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이 논리가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생명 곡선에서 중간에 그 생물들이 있는데, 이 생물들에 대해서는 그 복잡성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보여줄 만한 관측 데이터들이 없습니다. 뭐냐면, 특히 이제 그 기생생물을 하는 경우는 그 기생생물들이 인간보다도 이제 먼저 지구상에 나타나는데, 이 기생생물들은 그 독립생활을 했던 과거의 선조들이 그 기생생물의 그 부모가 되겠는데, 이 부모들, 소위 이제 선조들보다도 이 기생생물들은 오히려 퇴보한 형태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의 측면에서나 기능의 측면에서나 과거의 그 선조들보다도 훨씬 더 단순해져 가지고 오로지 그 숙주나 이런 그 다른 생물에 얹혀 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형태의 생명체들이 과거에 독립생활했던 선조보다도 늦게 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화와 진보를 동일시했던 그런 진화에 대한 설명은 여기 이 기생생물들에는 들어맞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복잡하게 진화했던 것이 더 과거의 생물보다도 우월했다라고 설명을 하려면 이 복잡한 종들이 환경의 적응에 더 잘 적응을 해가지고 이 종이 유지하는 시간 자체가 훨씬 더 길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체의 종이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사라지거나 혹은 갑자기 어느 순간 다른 생명체로 탄생하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복잡한 그 생명체가 단순한 생명체보다도 훨씬 더 일찍 이 생명계에서 사라져가는 그런 양상들을 아주 다분히 관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냐면 사실은 이제 기관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한 생명체 안에서 기관들의 분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 기관들의 분화는 그 외부 환경들이 그 기관들에 모두 다 잘 맞춰야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지, 어느 한 기관에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그 생명체는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오히려 과거에 단순했던 그런 생명체보다도 훨씬 더 그 적응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선택에서 도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인간종이 지금 현재로는 진화에서 복잡계가 가장 높은 그 종의 하나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인간종 이외에 인간종보다 훨씬 더 복잡한 종이 나타나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이 진화 이후에 새로운 종이 어떤 그 종이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아직 예측 불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물학계 내에서는 이 환경과의 그 환경과 자연 선택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인간이 3만 년 전에 나타났게 된 거는 그거는 어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 공식에 따라서 나타난 거라기보다는 우연적인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생명 진화 게임이 계속 반복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지배적인 종이 나타날지 그것은 지금도 예측할 수가 없고 그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생명체의 그 진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 그 다양성을 증가하는 방식으로 밖에는 우리가 지금 그 관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양성 속에서 어떤 종들이 지배적인 종으로 군림할지에 대한 등식은 현재까지는 생물학계 내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 진화를 진보라고 해석했던 그 생물학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앞으로 인간종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종이 나타나게 되고 그 복잡한 종이 이 소위 이제 고도의 고등 생물, 인간보다도 더 고등의 생물들이 나타나서 지상을 정복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예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오히려 이제 다양성 변이가 지구상의 생명체의 역사들을 어떻게 보면 생명체의 역사들을 쭉 견지해 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박테리아가 어떻게 지금의 현대까지 생존해 왔는가라고 하는 형태들을 들여다보면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굴드의 그 관측에 따르자면 이 우리 행성 지구는 35억 년 전에 화석으로 보존된 최초 생물이 출현한 이래로 늘 박테리아 시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수적으로나 다양성의 형태로나 그러니까 박테리아도 지금 우리가 파악한 그 종류는 박테리아 전체를 사실 다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다르게 박테리아 변종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박테리아가 얼마나 다양성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직 생물학계 내에서는 다 우리의 지식 안에 담고 있지를 못한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박테리아가 얼마나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가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는 뭐 지구 저 내부에 아주 뜨거운 곳에서 산소도 없는 곳에서 더군다나 이제 석탄이나 뭐 석유와 같은 인간의 그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그 아주 열악한 공간에서도 박테리아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그 지구 내부에서부터 지구 외부까지 이 얼마나 수많은 박테리아가 존재를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까지 그 생물학자들이 분류한 바에 따르면 박테리아는 두 계통으로 분류가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동물계에서 보자면 척추동물계와 무척추동물계로 그렇게 두 개의 계로 분류되듯이 박테리아도 그러니까 두 개의 계로 분류가 되는데 이 두 계통 차이에 변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계통 차이의 차별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식물하고 동물, 그 다음에 이렇게 균류 간 차이보다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굉장히 박테리아 내부에서, 개 안에서도 서로 다른, 박테리아, 그러니까 하나의 종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그 박테리아가 무수하게 존재라고 하는 거고, 다양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테리아라고 하는 것은 지구 생명권이 유지하는 가장 기반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것은 아까 이제 박테리아가 다양성이 크면서 그 다양성이 크다 보니까 어느 환경에나 적응력이 뛰어나고 그 어느 환경에나 적응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지구 전체가 사실은 이제 박테리아의 지구지 인간의 지구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고, 그 얘기는 전체 생물량으로 보자면 박테리아가 차지하는 생물량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굴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박테리아는
우주에서 어떤 생명 형태가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그런 생명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보편적인 생명 형태라고 얘기를 한다면 박테리아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동물이나 식물의 대표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아주 전체 생명체에 보자면 소수 집단에 불과하는 것이지 생명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표면의 생명체는 생명에서 아주 특이하게 불쑥불쑥 튀어나온 격가지에 불과한 것이며,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의 줄기라고 하는 데서 가장 큰 줄기는 오히려 박테리아다. 그래서 지구의 주인은 박테리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여러 가지 기후 위기를 통해서 인간의 종이 멸종한다 하더라도 박테리아는 끝까지 그 지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굴드는 이제 그렇게 박테리아를 예를 들면서 이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진화해온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진화는 진보가 아니다라고 이제 반론을 계속 제기를 하는데, 다윈에게 있어서도 진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진화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자연 선택 이론을 얘기를 하는데, 그 자연 선택이 적용하는 결과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연 선택은 항상 여러 가지 국지적인 지구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 전체 생명체가 적응할 수 있도록 변이들이 증가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어떤 복잡성이 증가하는 식으로의 진화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한 적은 다윈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해석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진화는 본질적으로 복잡성이 보다 높은 방향으로 생명을 밀어 올린 것이고, 그 생명을 밀어 올린 결과 가장 고등동물인 인간종이 탄생했다라고 설명한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생명이 복잡성의 최소값인, 그러니까 왼쪽 벽에서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는 오른쪽으로 밖에는 확장될 수 없어서, 그래서 우연적으로 복잡성이 증가한 것이지, 그것은 우연한 부산물의 결과다. 그래서 진보는 어떤 의미에서는 진화의 근본 이론을, 그러니까 진화의 근본 특성을 설명하는 거라기보다는 우연적인 부산물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굴드에게서의 진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성이 증가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이 전통적으로 진화를 해석하는 것에서는 이 복잡성의 현상이 진화가 진보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걸로 해석이 됐지만, 굴드는 오른쪽 꼬리를 확장시킨 것은 아주 작은 종들, 그러니까 복잡도를 증가해온 몇몇 종에 불과한 것이지 생명체 전체에 해당했던 것들은 아니었고, 오히려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은 생명체 전체에서 가장 분포도가 높은 박테리아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온 그 생명의 기본 기저에 흐르고 있는 변이의 증가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오른쪽 꼬리는 진보 메커니즘을 지니지 않은 어떤 원인들에 의한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진화는 다양성의 증가이지 복잡성의 증가로서의 진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요렇게 전체 생명체 집단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진화를 규정을 하고자 하고 진화의 특성들을 밝혀내고자 한 것이 굴드의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굴드의 진화론에 대해서 유전자 하나로
진화의 전체 현상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또 다른 일군의 생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이제 리차드 도킨스인데, 오늘 제가 그 도킨스가 어떻게 이제 유전자를 가지고서 진화를 설명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굴드와는 또 다른 그 방식으로 진화를 해석하는 그 관점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대표적인 그 저서가 이기적 유전자가 있는데, 이기적 유전자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진화의 결과로서 동물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고 인간의 행동들이 나타나는데, 이 인간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결국은 이것이 유전자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결국 유전자가 이 지구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물들에게 뭔가 명령을 내리고 그 생명의 명령에 따라서 동물의 행동들이 나타나고 인간의 행동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은 도킨스는 그간의 생물학계 내에서 다윈의 진화학설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몇 가지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하고자 이 유전자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그 다윈의 진화론에서는 이 자연에서 선택된 그 국지적인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만이 살아남는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도킨스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종류의 실체가 자연 선택의 결과로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 할 때 그 살아남는 그 그러니까 단위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각각의 개체 중에서도 이기적인 그 개체들이 살아남게 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기적인 가장 근본에 있는 개체 단위라고 하는 부분들을 도킨스는 바로 세포에 들어있는 유전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유전자 개체로 이기적인 단위를 보고, 이 이기적인 단위가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를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진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 전에 그 집단 선택이라고 하는 것, 이 집단 선택에 대한 일종의 이제 그 반대되는 문제 해결을 시도한 문제 해결에 대한 시도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집단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은 종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도록 진화했다라고 하는 설명인데, 동물의 생활은 대부분 번식에 대한 활동이고 종의 영속에 부합하도록 행동하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개체다. 그래서 요렇게 종의 영속성에 대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보이는 일부 그 생물 개체들이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게 되고, 그 진화의 결과가 오늘날의 그 생명의 여러 가지 다양성을 낳고, 또 하나 이제 생명의 어떤 그 동물들의 어떤 행동 혹은 인간의 행동들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식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도킨스는 집단 선택설이 아니라 개체, 그러니까 자연에서 적응되어서 남게 되는 것은 이타적인 그러니까 군집이 아니라 개별적인 그 개체, 특히 이제 유전자 단위로서 설명을 하는데, 이 개체 선택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도킨스가 주장을 하는 것은 이 집단이 모두 다 이렇게 한 집단을 위해서 이타주의적인 행동을 보이는 그런 그룹을 발견하기란 지구상에서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집단이 모두 이타주의 개체로 이루어질 수는 없고, 이기적인 개체, 그러니까 그 집단 중에서도 이기적으로 자연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개체가 살아남아가지고 그 개체가 번식을 계속해서, 근데 그 번식을 계속하는 그 단위가 도킨스는 유전자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개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제 개체 중에서도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 개체가 속한 집단에 유리하게 작동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도킨스는 요 개체가 어떻게 이타성을 갖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다르게 유전자를 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 그러니까 도킨스의 그 유전자의 이기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진화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먼저 그 다윈이 주장하는 자연에서 선택되는 최적자라고 하는 부분, 최적자의 생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도킨스는 안정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개체를 일컬은다 하고, 그 안정적인 생존을 가장 잘 지금까지 영위해온 그 생명체의 단위가 바로 유전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그 유전자가 지금까지의 생명들을 가장 잘 유지를 해왔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죠. 뭐냐면 40억 년 전에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유전자는 자신 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분자가 처음으로 이 원시 대양에 나타났는데, 이 고대의 그 자기 복제자, 이것이 어떻게 오늘날의 생명체에 존재를 하게 됐냐?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자의 형태다. 그래서 이 유전자는 한 번도 지구상에서 이 생명체의 기본 단위로서의 분자가 나타난 이후로 해서 한 번도 사멸해 본 적이 없는 가장 지구의 생명체로서의 최적하고 안정적인 단위가 바로 유전자고, 그 유전자의 변이들로서 우리는 진화 과정들을 설명을 해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유전자가 어떻게 이제 진화를 유도를 해 나왔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유전자는 오로지 목적 하나가 자기를 복제하는 것만이 생존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는 자기가 들어앉아서 생존할 수 있는 생존 기계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 최초의 생존 기계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를 덮고 있는 세포막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막을 해서 단세포 생물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세포막들을 더 보호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으로 다세포 생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 단세포에서 다세포로의 생명의 종들이 분화하게 되는 것은 유일한 목적은 바로 이 유전자가 끊임없이 자기 복제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우수하고 효과적인 생존 기계를 갖춘 새로운 그 경쟁 상대가 나타남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이런 생존 환경 속에서, 경쟁 환경 속에서 더 살아남아가지고 유전자 자기 복제를 하기 위해서 이 생존 기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복잡성을 띠게 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도킨스의 유전자를 가지고 설명하는 진화론에서는 지금까지의 생물 종들이 끊임없이 하등동물에서 어떤 의미에서 복잡계의 복잡동물로 변화해 온 것은 오로지 그 유전자가 자기 복제해서 끊임없이 생존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들을 찾아서 끊임없이 생존 기계들이 자기 변화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종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복잡성의 증가로서 진화를 또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굴드가 비판하고 있는 진보 이퀄 진화를 그대로 도킨스도 이 유전자 해석에서 좀 답습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게 도킨스가 얘기하는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이 수많은 세대까지 존속되고 그 다음에 사본의 형태로 해서 널리 퍼지기에 충분한 작은 유전 단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세대에 걸쳐서 존속할 수 있는 염색체의 작은 토막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킨스는
자연 선택으로 차등적으로 살아남아서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뭐 그 굴드가 얘기하는 것처럼 개체나 종이 종 혹은 그 종이 속해 있는 집단이 아니라 바로 유전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전자들은 그 자기 복제자이고 인간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행위들, 인간의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분화해 온 것은 인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유전자들이 자기 복제하기 위해서 자기 복제들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간을 그렇게 변화시켜 왔을 뿐이고, 인간의 여러 가지 행동들은 바로 유전자가 자기의 그 생존을 위해서 프로그래밍 해 놓은 거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이제 로봇이라고 보는 그런 식의 독특한 해석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생존을 놓고 또 다른 유전자하고 직접 경쟁을 하는데, 이 유전자 풀 속에서 대립 유전자는 그 자기 생존 확률을 증가시키는 그 유전자가 생존을 하게 되고, 그래서 유전자는 이제 이기주의의 가장 기본 단위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전자는 우두머리 프로그래머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어떤 게 우수하냐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 거는 유전자의 생존을 촉진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판가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전자가 이 프로그램을 해서 전략을 짜는 것은 굉장히 진화적으로 안정적으로 영속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맞는 전략을 구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유전자에 그러면 이런 그 전략으로 인해서 동물들의 인간의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유전자 행동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많은 그 동물계에서 관측될 수 있는 행동 유형들을 이제 도킨스는 유전자가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동물들은 이런 행동들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부모의 자식 돌보기고요. 그 다음에 아이 키우기와 낳기, 요런 것들을 이제 두 전략을 혼합하는 것, 그 다음에 남동생을 돌보는 것과 어린 자식을 키우는 것 사이에서는 별로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다. 이것은 유전자 복제 혹은 유전자 영속에는 두 전략이 동일하게 유전자를 영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어떤 것이 더 우월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족 계획이라든가 암수 경쟁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런 그러니까 싸움에 이기는 수컷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은 암컷이 자기의 유전자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런 그 유전자 전략이 바로 수컷들끼리의 그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동물들의 독특한 행동으로 발현된다. 그래서 이제 동물 행동도 이런 이기적인 유전자의 그 진화 전략에 의해서 우리가 설명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가장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은 모든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가 만들어낸 기계이고, 그다음에 그 생존 가능성에 미치는 아주 사소한 영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진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생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전자 생존 가능성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냐에 따라서 그 종 내부에서 다른 종으로의 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동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굴드는 그것을 이제 다양성의 그 증가라고 진화의 방향들을 얘기를 했듯이, 이 이기적 유전자의 도킨스에게 있어서는 유전자 복제를 가능한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이 종들의 분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그 다윈주의의 진화에 대한 관점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진화가 사회적으로 여러 형태로 응용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이 동물에게 적용됐던 그 그러니까 다윈 진화에 대한 설명들을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을 거다라고 설명을 해가지고, 이런 그 스펜서와 같은 사람들이 사회 다윈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제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회 다윈주의는 스펜서가 얘기를 할 때는
경쟁에서 살아남는 사람만이 그 사회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고 그 우위를 차지하는 그 계급들이 계속해서 자손을 번식시켜가지고 인간 종을 더 고급의 종으로서 진화시킨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던 걸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스펜서는 이 사회 다윈주의를 얘기를 할 때는 뭘 얘기를 했었냐면 자본주의의 경쟁에서 더 잘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적자 생존이냐라고 한다면 이 도덕적으로 훨씬 더 고귀한 사람들이 살아남는다라는 식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사회 문화들을 한 번 더 변화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그 전략에서 사회 다윈주의를 주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상황에 그 자신을 적응시킬 수 있도록 그 저급한 본성을 잠재우고 고급 본성을 연마하는 도덕적으로 적합한 자가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적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과거에 우리가 사회 다윈주의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썸너라고 하는 사람들도 유명한 이제 사회 다윈주의를 제창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연을 상대로 투쟁하기 위해서 지능, 협력, 덕성이 중요하고, 근면하고 절제하고, 신중함.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욕적인, 그러니까 당시의 그 자본주의 물질주의 사회에서 좀 더 금욕적인 인간성들을 가질 필요성들을 사회 다윈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창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사회 다윈주의도 그러니까 굴드가 비판하는 어떤 진보라고 하는 개념들은 그대로 녹여 들어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다윈이 인간의 진화를 설명을 할 때는 약간 동물에 대한 진화 설명하고는 조금